네, 산업과학분과를 맡고 있는 권오경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로다가 한국공학연구원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요즘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 산업 분야를 보시면 큰 부류로 분류를 하면 24개 산업분야가 있고요. 그 중간 분류로 하면 64개 산업분과가 있고 소분류로 따지면 200여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골라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인 대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미중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끼어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저희가 이제 주로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의존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아마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배터리를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세제 감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까? 그 다음에 칩4 기술 안보 동맹,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지정학적인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제가 그냥 봐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그린 에너지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태양의 그 효율이 좋지 않고 바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기는 엄청나게 힘든 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 이제 좀만 있으면 우리가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고요. 그 RE100이라고 이제 얘기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100% 써야 된다 해서 아마 많은 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한국 내 공장이 있으면 2050년이 되더라도 에너지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저것이 실제로 달성 가능할까 하는 것은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100% 달성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한테는 ESG 경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ESG 위원회가 각 기업마다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자동차 산업을 기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기차가 되면서 전기 산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제조업의 그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제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고, 빅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생기고, GPT가 등장해가지고 아마 신문에 한 달 동안에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GPT를 시작한 것이 한 5년쯤 됐거든요. 초창기서부터 쓰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제가 일을 하는데 저보다 옛날에 한 5년 전에 일할 때보다 걔가 그 도움을 받으면 한 2.5배를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이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을 하지 않은 산업 분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대전환에 적응을 못해서 망해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분쟁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그 결과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살포한 보조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생산 인력이 감소해서 산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고, 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우수 인력이 딸려 있는데, 우수 인력 중에서도 창의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거기에다가 사회 양극화하고 노사 갈등 때문에 기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초격차 유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창출이 중요한데 신산업 창출은 우리가 이제 온갖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거다. 앞으로 두 장편 이제 한국공학관리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산업의 현재하고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환경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기후 변화, 세 번째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산업의 현재하고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내 환경 변화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것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 양극화하고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세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 전환이 정체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상태로 가져가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석유 산업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는 산업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아마 그 산업은 머지않아 붕괴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위기하고 현황을 보시면 21년도 중후반부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전세율 유례없는, 아마 옛날에 IMF 때나 2008년도에 경제 위기보다 더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력 산업의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역 수지 흑자에서 굉장히 큰 롤을 했던 반도체 산업이 겨우 작년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로 되어 있고요. 한국 산업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발국하고 기술 격차가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이 부진해지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조정을 실기해서 신성장 동력이 부재 상태에 있고, 정부의 산업 구조 전환하고 여건 조성의 정책이 미흡하고, 기존의 법제도 및 규제가 신산업 창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엔지니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핵심 원천 기술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 나라 이제 그 반도체를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가 아닌 분야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MC라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대만의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회사,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산업은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켓의 한 67, 8%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산업 분야에서 프레시 메모리라 해서 여러분들 뭐 USB라든지 컴퓨터 속에 이제 저장하는 장치를 보시면,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한 60%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이제 키오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중국의 회사 YMTC 같은 회사들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지금 180단까지 쌓고 있고요. 중국은 벌써 128단까지 쌓는 것을 추격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품군을 나열하려면 아마 한
10,0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 이제 물량이 큰 것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만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보시면 카메라가 3개 아니면 4개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 칩, 그 다음에 이제 PMIC라 해서 배터리를 동작하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그 전원을 관리해주는 칩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켓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겨우 한 4%에서 5%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기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직접 매니팩처링까지 하는 회사를 IDM 업체라고 얘기하고요. 설계만 해서 외주를 맡겨서 파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 컴퍼니 혹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12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은 4개나 12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하다고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파운드리 산업은 TSMC가 1등을 하고 있는데, TSMC가 보시다시피 전 세계 마켓에서 56%를 장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등을 하는데 겨우 18%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30%까지 올라갔다가 뒷바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제조를 맡기면 우리 기술 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죠. 그래서 옛날에 애플이라든지 미국 엔비디아 회사들이 맡겼다가 지금 안 맡기고 있습니다. TSMC 다 가버렸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복원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이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3년 동안에 교수, 반도체 관련 교수 400명을 정부가 모든 돈을 대가지고 30년 동안 공급하고 연구비,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 교육할 수 있는 이 교재를 쓸 수 있는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이 교수가 있어서 반도체 교육은 주로가 이제 굉장히 미세한 패턴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정부 돈으로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왔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잘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2004년도에 일본을 누르고 LCD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1등을 달성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2021년에 중국한테 1등을 내줬습니다. LCD는 글라스가 들어가서 패널이 나오는 데까지 3일밖에 안 걸립니다. 3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는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도 LCD를 좀 했지만 LCD는 망할 산업이기 때문에 빨리 내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올레드 같은 경우는 한번 글라스가 들어가서 패널이 나올까지 3주쯤 걸립니다. 그만큼 더 복잡한 거죠. 반도체는 웨이퍼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3개월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3년, 올해부터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LCD는 다 털어내고 이제 올레드에 집중하겠다. 올레드 전체 마켓의 우리가 한 80%를 아직은 쥐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이 한 20%를 하고 있고요. 자꾸만 이제 걔네들이 늘려가고 있죠. 언젠간 이것이 뺏길 건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격차로다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먼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투명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에머시브 디스플레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거 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이 올레드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까지 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가 올레드를 모니터도 오래전부터 만들고, TV는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 우리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마켓 시어를 보시면 중국이 44.6%, 한국이 33%, 대만이 20%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시장, 여러분들 5G 전화기 쓰고 있는데 5G 전화기 중계기는 누가 잡고 있냐면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하웨이하고 GTE가 전 세계 중계기 시장의 50% 이상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
재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5G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가요. 중국 이 제품을 쓰는 데하고는 교역을 안 하겠다는 엄포를 놔가지고 한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시면 스마트폰은 한국 삼성이 작년까지는 1등을 해가지고 왔어요. 마켓 쉐어가 22%고 애플이 19%인데 중국의 이제 세계사 샤오미, 오포, 비보를 더하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더 한심한 것이 우리나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마켓 쉐어가 19%밖에 안 됩니다. 애플은 57%나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CPU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AP라고 얘기하는데 AP를 한 4, 5년 전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만들었었는데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지금 퀄컴 것을 사다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애플은 전체 스마트폰의 이익률의 75%는 애플이 가져가고 우리 삼성은 13%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통신은 우리가 6G라고 얘기하는데 5G가 좀 실패를 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5G는 28기가 헐스 영역 대역을 쓰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쓰려면 100m마다 중계기를 하나씩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건물 같은 것이 있는 서울 시내에서는 건물에 반사되면 못 가니까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한 5기가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인터넷 액세스망이 출현이 돼서 6G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 6G 통신이 전체 통신을 장악할 건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 하려면 민간 수요만으로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민간들이 주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위성을 띄워야 되니까 발사 기술이라든지 양산 체제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궤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할당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6G인데 6G가 아니면 메타버스 산업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시면 80%가 외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보시면 자동차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도시들은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못 가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마 여기 계시는 이제 그 분들도 그 현대차 제네시스 G90인가요? 그거 타시면 웬만한 데서는 다 자율주행이 되는데 법에 의해서 운전대를 30초 이상 놓으면 알람이 울도록 되어 있어서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은 됐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유럽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10%에 달했고요. 22년도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9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4등 아니면 3등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제품이 옛날에는 그냥 운반 도구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가 이제 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그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를 추가해서 얼마나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 산업으로 아마 봐야 될지 전기 산업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인력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자동차에서는 주로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새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조가 엄청 강합니다. 특히나 자동차에서의 노조는 진짜 강해서 한 사람도 못 자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융합 엔지니어로 스스로가 탈바꿈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한국에 공장을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로가 이제 미국에 짓거나 외국에 공장을 지어야지만 거기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 배터리 산업이 이제 잘 나가는 산업으로 생각하시는데 배터리는 1등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는 중국이 1번이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첫 번째 2차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한 업체고 거기가 모든 기술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마수시다에 비해서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 96% 뭐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으로 보시면 그 시장 점유율이 매년 이제 17%씩 성장하는데 시장 성장률이 17%씩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시면 뭐 얼마 전만 하도 재작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CATL이 1등,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 그 다음에 3등이 파나소닉, BYD가 4등이었는데 작년도 데이터를 보면 BYD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똑같은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BYD가 시장 점유율이 8.7%에서 1년 사이에 13.6%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이제 중국이 먹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이제 세 개 회사가 있는 거죠. 한국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등 하고 있고요. SK온이 6등인가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6등, 7등이네요. 7등 하고 있고 이런 순서로 하고 있는데 세 개 회사가 열심히 해서 약진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약간 도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배터리를 다른 기업들이 쓰면 약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IRA 세제 공제를 받으려면 부품 소재까지도 중국산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한 2년 후서부터는 중국산을 사서 쓰면 IRA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높일까? 근데 급속 충전은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 고출력, 장수명, 낮은 원가, 안전성 확보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자재료 산업 현황인데 전자재료 산업은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매달려왔고 독일한테 매달려왔는데 그 소부장 때문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는 이제 수요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 기업한테 이제 맡기는 현상이 있어서 그동안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소부장은 이제 보호무역의 강화로 인해서 내수 기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글로벌 수요 기업의 고기능 전자 소재 공급 허브로 규모가 증대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2차 전지 등이 한국의 기미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마 전자 소재 우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선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역할을 위해서 조선이 새로운 수준은 많이 못 받고 있지만 대부분 분야가 네거티브 성장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조선 산업 분야는 기존에 수주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밀어내기로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수주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6, 7년 전부터 조선 쪽에 이제 ICT하고 ICT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능이 좋아졌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연도는 아마 42% 정도 성장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더니 제조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가 6, 7년 전에 ICT 기술을 미리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이제 제조 쪽을 좀 더 초급자 기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걸림돌이 노사입니다.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바이오 헬스 분야, 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앞으로 뜨는 산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2017년도에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는 좀 작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 반도체 산업의 한 1.8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산업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를 우리가 놓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괜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 13개 중에 가장 아래쪽에 속해 있지만 이 발전 속도가 타 산업 분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그 기초과학하고 응용 연구가 복합적으로 서로 간에 연계되어 있는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2017년도에 혁신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선정돼서 최근에는 13대 주력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하고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임상실험 등의 긴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정부가 새로운 이 정책을 내놔서 좀 연결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국내의 우수 인력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그들의 일부가 핵심 기초 연구나 신약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우석 교수님 사태 때 그 바이오 쪽을 하는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인력들이 지금 많은 인력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병원이나 의대나 MIT 헬스 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대, 스탠포드 의대, UCSF 의대, 그 다음에 NIH 등에서 유능한 한국계 연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모셔볼 수 있으면 괜히 핵심 인력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 신약 연구나 글로벌 인상, 글로벌 약물 판매 등에는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 인상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쪽에 이제 그 도약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산업 분야의 공통적인 제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모든 산업 분야의 ICT 융합이 중요하게 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융합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동차에도 서비스가 탑재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배터리 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융합 인재들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대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디지털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까 이제 김종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디지털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평생 교육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실현하면 좋겠다. 대학들이 사회 초년생의 육성을 벗어나서 평소 교육의 장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학 분야에서 이 중요한 분야에는 강의 자료들이 많은 부분이 3D나 4D라는 것은 이 시간에 따라서도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나 제작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보통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을 누가 대야 되냐 하면 아마 정부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가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에네이블링 테크놀로지를 잘 매김함에 따라서 반도체 학과를 이미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정답일까? 아마 반도체 산업은 실제로 물리학, 화학, 수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등이 필요한데 한 과에서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칩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 학과로 만들어서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기니 코어 우리나라 이제 초격차 산업에서는 코어 교과목들을 초급, 중급, 고급. 초급은 학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은 석사과정. 고급은 박사과정으로 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커리큘럼을 잘 보시면 학부 과정에는 반도체 과목이 겨우 6과목밖에 없습니다. 석사과정 되면 20개쯤 있고요. 박사과정에는 한 40개쯤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온라인 교재나 강의자를 만들어서 평생 교육에서 쓰고 학부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산업 분야의 공통적인 제안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산업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아까 이민청 얘기도 좀 나왔지만 이민청을 신설해서 우수 인재를 어떻게 영입할지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인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생산 인력들은 스마트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단순 노동이 없어지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뭐 인력을 단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스마트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해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포너스에 집어넣고 나서 48시간 동안 지켜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8시간 하고 퇴근해버리면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뭐 바이오 헬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만이라도 유연 근무 제도는 철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생산 설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하고 좀 비교해서 그 정도 레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아리백 정책에 의해서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이 절실한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에 분류하는 것을 좀 로비해서라도 좀 해서 원자력을 좀 키우든가 생산 기지를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럼 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한 제안을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수 인력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초격차 산업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정부가 이제 교재 개발이나 동영상 개발, 국가 실험 기자재, 실습용 CAD 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서버 등 그 다음에 교수 충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해줘야지만 되겠다. 그 다음에 초격차 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면 한국 직장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키운 학생들이 178명의 석박사를 키웠는데 실리콘밸리에 가 있는 분들이 50명 넘습니다. 한국 직장에 가면 꼭 만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가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박사학위 받고 나서 회사 들어가니까 학부만 나오고 할 수 있는 일을 줘서 3년 동안 계속 다른 일을 해도 안 돼서 떠났다. 그 인원이 한 70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속이 돼서 2, 3년쯤 지나보니까 자기는 임원이 안 될 것 같다. 학신이 와서 떠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걸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잘 해야 될지 미국에 같이 매니지먼트 레더가 있고 테크니컬 레더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시험을 해봤는데 테크니컬 레더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제 혜택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제안인데 바이오 헬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산업에서 매출 1위로 아마 10년 훨씬 전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수 인재가 많이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기초 핵심 역량은 40~50% 정도 선진국 미국에 비해서 그 정도가 되고요. 시장 연구 역량은 20~30%. 그 다음에 임상시험 역량은 의대가 기능이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좋아서 80%. 생산 역량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그런 회사들이 잘해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나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력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시험 펀드를 결성을 뭐 국가가 하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결성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개척에 코트라 등을 통해서 판매 지원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영역별로 고유 특성하고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 단계별로 정부하고 민간이 역할 분담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제 혜택 말씀드렸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